자, 뭐 똑같은 시황이 될 거고 똑같은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근데 일단 어찌 됐든 뭐 지금 시장의 흐름이 굉장히 흉흉하고 어렵기 때문에 손 놓고 있고 넋 놓고 있고 할 수가 없어서 전체적인 시장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공포감을 추가적으로 가질 수 있는 위치냐 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11월 말 종가 대비해서 11월 말 종가 대비해서 시장의 지수는 그렇게까지 훼손돼 있지는 않아요, 사실. 계엄 정국을 포함했을 때 기준에. 그래서 11월 그 말 종가가 코스닥 같은 경우가 678.19입니다. 678.19 정도 형성이 돼 있고 그 지수 대비해서 5포인트니까 5포인트면 얼마나 돼요? 1% 되는 건가? 1%가 안 되죠. 그 정도예요. 그리고 유가증권 시장의 흐름도 마찬가지의 기준이 되는데 일단 뭐 앞에 두들겨 맞은 거 다 떠나서 11월 말 종가 기준으로 설정을 잡으면 2455포인트 정도 기준이 되니까 2455.91 그러면은 결론은 20포인트, 50포인트, 56포인트, 뭐, 결론적으로는 2% 정도 되겠네요. 그죠? 2%의 조정이 있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우리 포트폴리오 계좌 종목군들의 낙폭이 조금 더 커요. 11월 말 종가 대비해서 계좌 손익률도 손익률이지만은 뭐 계좌 손익률 기준은 일단 보겠습니다. 아까 봤을 때 2%대 중반이니까 뭐 시장 하락률에 일정 범위는 연동된다. 2.7이니까요. 더 크게 뭐 버거운 수준은 일단은 뭐 아니다라고는 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그 삼성전자가 시장 하락률 2% 대비해서 더 빠져 있고 현대차도 시장 대비해서 더 빠져 있고 KB금융 직격탄이었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결국은 트럼프의 그 부정적인 영향,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의 이제 긍정적인 영향으로 슈팅이 나왔고, 그리고 나서 그 슈팅을 준 것이 수급이었단 말이에요. 수급이 유입되면서요. 그 수급이 유입됐고 그 다음에 이제 멈춰진 이후에 음, 트럼프의 부정적인 영향이 또 불거졌어요. 그죠? 트럼프 대통령의. 그렇게 되면서 이제 조종이 나와서 좀 버거운 상태였는데 거기에 이제 계엄까지 터지면서 대표적인 정책주 우리나라 정부 정책 그렇게 해서 정책금융 부분 정책금융 부분에 대한 그런 내용 그 이슈 범위 결론은 하여간의 결론은 어쨌든 그 방산 쪽의 기준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기준으로 잡으면 어때요? 시장 대비 오히려 덜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한 공포감을 갖지는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방산 쪽의 기준도 시장 대비해서는 좀 덜 빠진 그런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제는 KB금융 위주로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현대차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최근 내에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시황 부분 녹화를 해드렸고 또 당연시 해서 또 녹화를 해드릴 건데 현대차 녹화분이 굉장히 오래전 게 있어요. 그리고 네이버도 지금 뭐 학생제 TV 방송 정도 수준의 녹화물이 있어요. 그리고 HD 현대일렉은 뭐 해드렸고 그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12월 13일인가요? 해드렸기 때문에 그 전략이 뭐 단기 변동성 종목이 아니라서 그렇게 크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좀 놓고 보고 그리고 일단 그 하이닉스나 그나마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 보면은 하이닉스가 많이 어제 오늘 진짜 많이 두들겨 맞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드는 위치이긴 합니다만 하이닉스가 5% 전월 대비해서 그나마도 반등 탄력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HD현대일렉트릭 네이버 하이닉스가 생각보다 전월 대비해서 계엄 시국에 오히려 상승이 나왔다. 전월 대비, 전월 말 종가 대비. 그리고 삼성전자 3.5와 현대차 4.8 이거는 뭐 그냥 툭 건들면 돌려질 수 있는 펀더멘탈적인 부분이 너무 저평가니까. 그리고 이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모든 부정적인 내용은 다 떠안고 있잖아요. 방산 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1.6 시장 대비해서 방어. 그리고 이제 KB금융이 오히려 신고가 내주고 사상 최대치 신고가 돌파 흐름에서 결론은 이제 밸류 프로그램이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시장에서도 이제 정상적인 해석이 뭘로 나와요? 밸류 프로그램이 아닌 국가 신인도에 대한 하락 우려감. 근데 어제 설명드린 것처럼 시대스 프리미엄이나 또 환율이나 또 대외적으로 금리나 이런 부분이 특히 이제 우리나라 기준에서 놓고 볼 때 뭐 환율이나 이런 부분이 대외 신인도를 급격히 하향시킬 그런 흐름까지 치닫아 있지는 않다. 달러 인덱스가 이제 원체 강세를 유지하고 있고, 그래서 주력주 기준의 포트폴리오 구성은 그나마도 그 이전에 뭐 너무 많이 두들겨 맞아서 그나마도 방어된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22년부터요. 결론은 그동안은 그렇게 와닿지 않으셨겠지만 지금은 와닿으실 수 있어야 돼요. 지금도 와닿지 않는다 그러면 안 되고 22년부터 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디커플링 상태로 접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랜 디커플링 상태는 처음 봐요. 그러니까 뭐 디커플링이 됐든 이격이 됐든 그래서 2016년, 그러니까 15년 12월 이후에 금리 올리는 그 시점의 기준 그때 이격은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 쪽의 빨간 색깔, 미국 쪽의 흐름만 유동성 랠리가 좀 더 퍼센테이지가 더 강하게 상승 랠리가 나왔고 2019년도에 잠깐 이제 이격이 발생돼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뭐 코로나19 이후에 다 붙어서 움직였어요. 방향성은 항상 같았습니다. 근데 정확히 22년부터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희한하죠. 22년부터 벌어지기 시작해서 처음에는 이제 22년도 유럽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전 지상전이 발생된 게 이제 22년 3월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후의 기준인 거죠. 그래서 유럽이 그 후유증이 잠깐 있었다가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처럼 쭉 뻗어 올라가는 과정에 우리는 저점이 낮춰지질 않았어요. 고점이 조금씩 높아졌는데 진짜 버거울 정도죠. 그러니까 디커플링은 아니라는 거야. 근데 이번에는 이제 6개월 동안의 흐름이 약세를 띠면서 글로벌 시장의 슈팅 랠리에 거의 뭐 디커플링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마지막 정점에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불확실성이 너무 커서 국내 증시만 좀 못 움직였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이 이제 오히려 해소될 수 있는 지금은 이제 완전히 뭐 탄핵 정국에 접어들어서 누가 옳다 그르다 저는 얘기하기 싫어요. 이번에도 뭐 KBS 그 계열 사장 뭐 또 이번에 선거 나오신 분 또 뭐 국장님 뭐 부장님 해서 하여간에 6분 이렇게 미팅을 했는데 거기서도 이제 좀 민감한 이슈라서 좀 조심스러운 대화를 했습니다만 서로들의 의견이 많이들 차이는 있으실 수밖에 없더라고요. 진보든 보수든 간에. 그러니까 그 논리를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러한 국민들이 전체가 상당 부분 나의 일상생활의 상당 부분이 초등학교 1학년인 우리 딸내미까지 걔가 뭘 안다고 그 혼란을 쫓아다니냐고. 뭐 쫓아다니는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거기에 뭐 연예인 분들도 목소리 내는 건 좋지만 그 연예인 보러 가는 10대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자체가 좀 금융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굉장히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확실성 부분이 이제 끝자락에 달했다. 그러니까 펀더멘털적인 부분으로 가자. 그 펀더멘털적인 부분을 얘기하면 자꾸 이제 주가가 원체 밀려 있다 보니까 부정적으로 해석하는데 애플, 엔비디아, MS, 아마존, 알파벳, 메타 플랫폼, 테슬라, 브래드컴, TSMC 전부 성장주입니다. 사우디 아람코 하나 빼고는 전부 성장주입니다. 그래서 이 성장주의 기준점을 놓고 보면 우리나라도 그 성장주들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 그런 구조다. 글로벌 시장이 다 그렇다. 일본의 슈팅도 전부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날라가고 우리나라만 반도체 완성 업체 세계 1, 2 업체가 그 엄청난 실적을 바탕으로도 못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그 결론은 자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책과 그 정책이 휘둘릴 수밖에 없는 정치적인 문제였던 거죠.
환율의 부분에서 놓고 보시듯이 원화 약세 부분은 달러 인덱스의 강세 때문인 거지. 이것이 우리나라가 문제가 있어서요. 그러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나라의 문제가 뭐가 있어요? 경기 성장률이 뭐 둔화됐다. 아이 다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뭐 기업들의 실적을 봤을 때 파산할 지경의 그런 흐름도 아니고 이 당시에 동남아 위기 터질 때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 사태 때에 우리는 IMF를 겪게 된 거죠. IMF 구제 금융을 갖다 쓴 거죠. 그래서 IMF 쪽에서 이제 돈을 갖다 쓰는 그런 비이성적으로 원화의 약세가 형성이 됐던 거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리먼 터졌을 때, 서프라임 터지고 리먼 터졌을 때, 금융 시스템이 붕괴됐을 때 비이성적인 환율. 지금은 그 각도는 아니에요. 추이 추세에 강하죠. 달러 강세 기조가 지속되면서 달러 인덱스가 106이니까 지금도 여전히 100 이상으로 형성돼 있던 구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완전히 그게 고정화돼 있는 그런 상태가 돼버렸잖아요. 어찌됐든 지금 이 계엄이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자꾸 이제 언론도 부추기다 보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심각한 상태라고, 뭐 심각하죠. 근데 금융시장의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 부분이 있어서 앞전의 흐름처럼 뭐 미친 듯한 슈팅이 나오거나, 그죠? 원화 가치의 훼손이 어마어마하거나 하다못해 22년도에 그 원화 가치의 훼손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뭐 내년에 조금 더 올라간다라는 부분도 있는데 약세를 더 띈다. 그 부분은 달러 인덱스 대비해서잖아요. 달러 대비잖아. 달러가 강세로 갈 거냐 약세로 갈 거냐에 따라서 환율의 차이가 있는 거지. 우리나라 자체적인 문제의 흐름은 없습니다. 97년이나 2008년에도 사실은 자체적인 문제는 아니었죠. 어쨌든 그런 큰 실질적인 문제가 아닌 이상은, 그러면 이제는 안정화될 수 있는 위치로 해석을 한다는 거고, 뭐 금리 부분은 어제 다 말씀드렸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고금리 속에서 성장주가 간다. 그것만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고금리 속에서 금리 인상, 그리고 금리 인상 이후에 고금리, 거기서 시장은 랠리가 나왔고 금리 인하 시기에는 폭락이 연출됐다. 그러니까 급격한 금리 인하는 절대 긍정적이지 않다. 결론은 지금 매파적인 성향의 발언이 시장의 조정을 이끌어냈다. 그거는 단기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를 만들어낸 거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 맥락에서 놓고 보시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놓고 봤을 때 바이오주들의 경우에 뭐 금리를 인하해야 뭐 슈팅이 나온다. 그럼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했죠. 제로 금리에서 바이오주들이 움직인 적도 없고, 고금리 속에서 작년 4분기 올해 이렇게 해서 이제 순환성으로 HLB, 알테오젠, 뭐 펩트론 이런 종목군들이 뭐 순환성이든 동반적이든 금리하고 상관없이 움직였죠. 또 고금리 속에서 성장주의 기준에 더불어서 움직였죠. 우리나라만 유독 움직인 거예요. 미국에서는 뭐 미국의 랠리 기준에 바이오가 더 오버슈팅이 나오거나 한 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기술주 위주에서의 흐름만 연출이 되어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우리나라에서도 보시면은 지수는 2,400까지 깨고 내려오는 그런 상황에 전혀 문제 없어요. 회사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KB금융이 어떤 실적의 문제나 성장성의 문제나 업황이 정점을 찍었다 그런 문제 전혀 없어요.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얘들이 돌려야 돼요. 얘들이 못 돌리면 지수 못 돌립니다. 얘들이 못 돌리면 지수를 돌릴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없고, 그래서 이들이 돌려줘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부분의 비중을 설정해서 가져가는 건데, 일단 뭐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수급 범위가 일단 들어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순위가 확 밀린 겁니다. 단기적으로 뭐 말씀드린 것처럼 대외 신인도에 훼손이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우려감 때문에 그 수급만 조금 개선되면 되는데, 개선될 가능성은 높죠. 뭐 확언할 수는 없으니 수급을 좀 더 보자라는 거고, 시장 상황도 좀 더 보자라는 거고, 그리고 일단은 KB금융 자체 대주주가 외국계잖아요.
IMF 때 다 지분을 뺏긴 상태고. 그래서 외국계 지분이 이제 형성돼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의 올해 들어서만 더블. 그러니까 작년 7월 달에 최고의 금리 7월 마지막 금리 인상과 함께 최고의 금리 형성된 이후에 고금리 속에서 금융 지주사가 당연히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흐름도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도 이제 수급 논리인데 뭐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따져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다 옳다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최종적인 판단하실 때 주변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와닿는 얘기가 있네. 뭐 전체가 다 실적이 좋네 안 좋네잖아. 그럼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를 빼고 실적을 논하면서 살 수 있는 종목이 있어요. 저평가기 때문에 살 수 있는 종목이 있어요. 실적을 논하면서 전혀 없죠. 그 실적의 규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응? 우리가 뭐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처럼 뭐 고려엔이 240만 원 갖다 우리나라에서 뭐 제일 비싼 종목 아니냐? 가격으로는 그렇지만 시가총액은 그렇진 않잖아요. 물론 뭐 5위까지 올라왔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실적의 규모 뭐 34조, 30, 뭐 25조 실적을 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PER이죠. 지금 현재 시가총액 대비해서 순이익이 얼마냐? 시가총액 대비 순이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또 나눠주면 주당 순이익이 되는 거고. 지금 시가총액이 310조 뿐이 안 돼요. 근데 영업이익이 35조입니다. 34조, 35조. 내년은 45조를 봐요. 그럼 그게 몇 배예요? 34조라고 잡았을 때 9배죠. PER이 9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9배면은 시장의 평균치가 일반적으로 한 10배 정도 수준으로 봐요. PBR 뭐 1배 이하면 저평가. 지금 0.8배까지 내려와 있고 자산가치 대비해서. 그러니까 삼성전자처럼 PER 글로벌 시장의 1위의 역할을 가져가면서 PBR도 1배 수준의 성장주임에도 불구하고 PER이 9배 이런 종목이 있나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번에도 한미반도체 진짜 오래간만에 들어갑니다. 이건 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했는데 결국은 하이닉스로 압축을 하는 기준은 하이닉스의 PER, PBR과 한미반도체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지금 PER이 5배입니다. 어? 그러니까 순이익으로 잡아야죠, 물론. 그러니까 삼성전자 이제 순이익으로 잡으면 뭐 10배가 넘겠네요. 그죠? 삼성전자 다시 볼게요. 영업이익으로 아까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순이익으로 이제 잡아야 되는데 순이익으로 잡으면 10배 나오네요. 그래서 컨센서스는 이제 앞으로의 기준이고 PBR이 1.02배인데 지금 주가가 눌려있기 때문에 이건 실시간이 아니라 전일의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올해 순이익도 올해 뭐 36조 되네요. 35조 정도. 그리고 내년에 37조. 그러니까 지금 뭐 1년치로 감안했을 땐 8배, 9배 그 정도 수준 맞네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너무하죠. 하이닉스도 지금 PER 그러니까 순이익 123조거든요. 이건 세상에서 가장 싼 거야. 그럼 외국인이 사줘야 되잖아. 근데 불확실성이 있단 말이야. 뭐가? 정치적으로 너무 불확실성이 있어. 야당 표현, 그러니까 정부의 표현으로 말을 한다면 저건 다 범죄자들이 나와서 저러고 있네. 야당 입장에서는 야 니들이 우리를 정치적으로 엮었잖아. 니들이 나쁜 애들이잖아.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싸우고 앉아 있으니 정책적인 불확실성에 세계 유일하게 그 박순혁 같은 그런 정신 나간 애들 얘기를 듣고 설마 그렇게 하지는 않았으리라 생각하지만 오비락이죠. 걔가 난리를 치고 난 이후에 공매도를 금융당국도 절대 공매도 금지 안 된다라고 한 공매도 금지를 정부가 나서서 금지시켰잖아. 얼마 전까지는 이런 얘기도 무서워서 못했는데 지금은 이제 뭐 그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부분들이 크단 말이에요. 지금은 뭐 안 그러겠지만 세계 유일 분단 국가고 지금은 안 그러겠지만 뭐 이제는 제 입장에서는 30년 전이 바로 어제 같은 과거가 되지만 30년 전, 35년 전에 일본에 있을 때, 일본에서 학교 다닐 때
방학 때 야 우리나라 가자. 내가 다 쏠게. 어? 야 우리나라 가자. 내가 다 쏠게. 깜짝 놀랐어요. 야 너희 나라 지금 군인이 대통령 아니야? 그때 아니었거든. 군인 아니었거든. 근데 군인이 대통령 아니야 그러더라고. 야 전쟁 나면 우리 어떻게 도망가냐 그러더라고. 헤엄쳐서 도망가냐 그러더라고. 아니, 농담이 아니라 야 이게 지정학적 리스크구나. 정치적인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우리는 미처 못 느끼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해외에서 볼 때는 과도하다는 거죠. 그나마도 다행인 게 계엄의 충격이 불확실성의 끝자락 해소 부분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좀 해석을 일부 하고 있어요. 실질 저점들을 안 끼고. 이게 말이 됩니까? 5배가. 123조인데 순이익이 내년치 이제 향후 1년치 26조야. 그러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5년치의 순이익을 모으면 회사를 통으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적대적 M&A 얘기 나오는 게 이제 얘네들이 적대적 M&A가 되지는 않죠. 정부 차원에서도 방어를 할 거고. 응? 근데 그 정도로 저평가돼 있다는 거예요. 야 이거 통째로 다 사도 되겠는데 라고. 그 정도로 지금 저평가예요. 근데 얘를 빼고 뭐 우리도 한미반도체 들어갔잖아요. 한미반도체는 매출 1조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에다 지금 뭐 하나정밀기계하고 뭐 소송을 한 해 만에 이 한미반도체는 우리가 190만 원, 19만 원까지 올라갈 때까지 매매를 했지만 마지막 물량들은 또 손절도 했지만 매출이 1조가 안 나와요. 그런 애가 19조 가까이 간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우리 광민정 애널이 나이도 많더만 40대던데 그렇게 경력이 없는 친구가 아닌 것 같은데 10만 원 목표 주가 줬다가 주가 날아가니까 막 15만 원, 20만 원, 막 30만 원까지 올렸었나요? 그래놓고 또 급격히 또 펀드멘탈이 크게 바뀐 게 없어요. 전망치 컨센서스 그대로인데도 어쨌든 펀드멘탈적으로 불편하기 때문에 멀리서 볼 게 아니고 실적주를 보는 게 맞다. 그래서 반도체를 우리가 갖고 있어서도 아니고 그냥 뭐 막연한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주식시장에 계신다는 건 어찌됐건 윗방향을 보겠다는 건데 그 윗방향의 기준을 잡았을 때에 우리나라에서 시장 지수를 견인할 수 있는 거는 윗방향이라는 시장 지수가 돌려지는 거잖아요. 그걸 견인할 수 있는 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밖에 없다. 그 외에 실적이 되는 친구가 걔네들뿐이 없다. 실적이 안 돼요. 다른 쪽은. 실적이 안 되는데 어떻게 주가를 견인해? 응? 예를 들면은 에코프로 BM이 둘이 합쳐서 90조까지 올라왔어요. 그 당시에 작년 7월 26일 기준에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을 넘겼어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둘이 합쳐서 90조를 넘기면서 그때 하이닉스가 90조 안 나왔거든. 작년 7월 말에. 에코프로 BM이 50조를 넘기고 에코프로가 40조를 넘겼어요. 장중 기준에. 그렇게 되면서 지금으로 따지면 에코프로 BM이 시가총액 우리나라에서 5위. 실적은 없어요. 어떻게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냐고. 결론은 곤두박질이지. 고점 대비 60%, 70%, 80% 깨져도 이상할 게 없단 말이야. 근데 지금이 좋은 장이면은 프리미엄이 나올 수 있어요.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왔었고 네이버도 3위까지 올라왔었고 카카오가 21년도 그 슈팅 나오면서 카카오가 시가총액 장중 2위까지 올라왔었어요. 장중 기준에. 그래서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서 슈팅이 나올 때는 그나마도 시장이 좀 고공행진을 하고 있을 때 오버슈팅이 가능한 거고 다들 흥분했을 때. 지금처럼 처참히 무너져 있을 때는 대안이 없습니다. 대안은 뭐예요? 실적. 그 실적을 인정해주는 수급.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수급은 꼬여있지 않느냐? 아니라니까. 그건 단순하게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입방아 찢는 기준이지 이 삼성전자의 기준에 이 수급은요 굉장히 많이 나갔잖아요. 굉장히 많이 나갔는데 지금 여전히 50.76이에요. 그러니까 5% 좀 더 나갔어. 7월 12일부터로 한번 따져보면은요. 그때 이제 정점 찍고 나서요. 갑자기 바뀐 거야. 7월 10일까지만 해도 88,800원 실질적인 사상 최대치. 그걸 누가 뭐라 그래. 끝내주는 삼성전자 역시 우리의 삼성전자였지. 불과 몇 달 만에 이런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고 천하의 가장 나쁜 취급을 받고 불과 몇 달 만에.
지금 3억 5천만 주인데 60억 주짜리란 말이에요. 그럼 66에 36 거의 6% 가까이 팔았어. 그럼 기관은 팔았냐? 안 팔았어 기관은. 그럼 기관은 바보냐? 바보여서 안 팔았어요 기관이? 아니잖아. 그럼 외국인은 왜 이렇게 팔았냐? 팔은 거 6%라고. 6% 팔았는데도 아직도 50.76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나간 물량이고 그들이 나간 거는 펀더멘탈 외적인 요인이고 얘가 망할 것 같으면 예전에 노키아 같은 업체들 없어져 버리죠. 모토로라 모바일 사업에서 순위에서 없어져 버리죠. 그럴 것 같으면 주구장창 집어 던지겠지. 뒤도 안 돌아보고 집어 던지겠지. 응?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의 지분도 지금 막 뿜어져 나와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잖아 사실은. 6% 던졌지만 그 던진 6%가 골드만삭스의 1.5% 이상이 한 창구에 집중돼 있고. 그러니까 결론은 똑같은 도돌이표예요. 계속.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얘의 자체적인 문제가 아닌 이렇게 낙폭이 심화되어 있는 거는 IMF 이후에 처음 봐요. 처음. 얘가 뭔 잘못을 그렇게 했길래 얘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낙폭이 형성되느냐. IMF 이후에 처음 본다니까. IT 거품 그 충격 그때 빼고도 처음 봐요. 없잖아. 단 한 번도 저런 낙폭이 어딨어. 2007년도 리먼 터졌어 지금. 금융 시스템이 붕괴됐어요. 아니죠. 자체적인 문제로 이렇게 터진다고? 아니라니까. 이럴 수는 없는 거야. 과도하다는 거야. 제가 예를 들어 올릴 수는 없지만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윗방향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1순위일 수밖에 없어요. 저 수급이 소폭만 개선돼도요. 여기서 40% 그래봐야 7만 원이야.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3% 매도 나오다가 그렇게 해서 20% 40% 조정받았어요. 3% 매도에. 그리고 나서 1.3 돌릴 때 40% 돌린 거야.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40% 빠질 때 삼성전자는 20%뿐이 안 빠졌기 때문에 그나마 잘 옮겼다라는 생각까지 했죠. 근데 그 또 2달, 3달 만에 이렇게 바뀐 거야. 응? 결론적으로 이쪽 기준 그리고 KB금융은 수급만 조금 개선되는 게 확인되면은 당연히 매파적인 발언이 나왔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이제 그 개헌 불확실성에 대한 충격은 이미 받았고 매파적 발언이 나왔으니까 금리를 급격히 인하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뭐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5년 내에 가장 공격적인 수급이 들어와 있어요. 5년 만에 들어오는 수급이에요. 그만큼 주가도 움직임이 나왔습니다만 저 수급 대비 뭐 40%라고 한다면 불편한 수급은 아니고 그리고 지금 52주 고가 랠리여서 너 혼자만 그렇게 갈 수 있냐라고 할 수준도 일단 아니에요. 이 정도면은 20거래일 고점이니까 뭐 52주 고가 해봐야 이제 23만 5천 원이긴 합니다만 뭐 충분히 사상 최대치 고점 대비해서는 멀리 떨어져 있어서 네이버나 카카오 그러니까 카카오를 횡여라도 야 이번에 탄핵되면은 뭐 슈팅 나올 거야 그런 생각 하지도 말라. 잘못했으면 두들겨 맞는 게 맞는 거고 잘못했잖아. 쪼개기 상장부터 해서 쪼개기 상장 이후에 대주주의 물량 매도부터 해서 그러면 안 되지. 근데 결국은 이번 정부하고 많이 부딪히고 곤욕을 치르긴 했는데 최근 들어서의 수급이 일부 개선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변동성이 좀 확장돼 있고. 근데 이제 우선순위는 당연히 네이버의 기준을 보는 거고, 그리고 나서 카카오의 기준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네이버 쪽의 흐름을 우선순위로 보고 네이버의 기준점이 현재 위치에서 아주 공격적인 흐름으로 대처할 수는 없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뭐 25만 원까지는 열려 있어요. 그래봐야 52주 고가고 사상 최대치 고점은 아니니까. 그래도 시장이 원체 약하니까 조금 그거는 주의하면서 보겠다. HD 현대일렉도 지금 고공행진이에요, 사실은. 월봉으로 보시면 또 주봉으로 보시면 종가 기준에 종가 기준에 지금 뭐 지난주 이번 주에 앞전 그 고점들의 종가를 다 넘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수급 뭐 꼬인 거 없고 손바뀜 계속 있고. 그러니까
수급이 손바뀜이 있다는 건 단가가 계속 위에서 새롭게 형성이 된다는 거죠. 저점 물량 나가고 위에서 다시 들어오는 물량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충격 받았지만 결국은 11월 달 충격 대비해서 뭐 그렇게까지 그 12월에 충격이 한번 나왔지만 빠르게 돌렸죠. 수급 꺼지지 않고 긍정적으로 형성되면서. 뭐 방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대로템이나 하나 시스템 우리가 압축을 해놨지만 이들도 얼마든지 언제든지 시장 돌리고 말 그대로 계엄 이전 수준만 돌려도 거래 터지고 슈팅 나오는 종목군들이 있으니까 그 다음 단계는 7월 이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무너지면서 시장 지수 무너지는 그 흐름만 아니라면은 그러면 슈팅 범위가 굉장히 좀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예전 상반기처럼 시가총액 10조 이상짜리에서 10%, 20% 상한가까지. 상한가는 뭐 대표적으로 5조, 6조짜리에 2월 8일 날 한미반도체 보합에서 상한가. 2월 22일 날 변동성의 확장 이후에 23일 날 알테오젠의 상한가. 그런 흐름도 나올 수 있어요. KB금융이 10월 25일 날 KB금융이 11%의 슈팅이 나왔어요. 10월 25일 맞나요? 이날 11%의 슈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흐름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조금만 안정화가 돼도. 현대차 부분은 얘는 지금 20년도에 영업이익이 2조 4천억인가 했을 거예요. 지금 15조죠. 7배. 그때 당시 대비해서 주가가 더블 나 있다? 영업이익이 7배인데 현재 순이익 대비해서 14조 정도 합니다. 순이익이. 14조의 순이익을 내는데 그죠? 14조의 순이익. 이게 피크아웃도 아니잖아요. 이 14조의 순이익을 내는데 시가총액이 43조야. PER이 3배? 야, 이건 말이 됩니까? 순이익 3년만 모아도 회사 통으로 사. PBR이 0.62배. 트럼프 효과는 무슨 개뿔. 트럼프 효과, 트럼프 전 대통령 45대 집권 시기에 2016년 11월 9일 이후 2017년 1월 취임식 이후 현대차 시장 등락률 수준이었지 문제 없어요. 그리고 그 당시의 실적 대비 지금은 사상 최대치 실적 상상을 초월하죠. 23년 이후에 우리나라 외국 기관 쌍끌이 순매수 1위입니다. 23년 이후에 쌍끌이 순매수 1위. 그리고 24년도에 쌍끌이 순매수 1위. 지금 만약에 쌍끌이 순매수 1위가 아니라면 외국인은 죽어라고 샀는데 기관이 소폭의 매도가 있어서 소폭의 기관의 매도. 그래서 쌍끌이 순위에 못 들어오는 걸 뿐이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쌍끌이 순매수 1위입니다. 1위. 만약에 그 쌍끌이가 아니면 기관 쪽에 매도가 일부 있어서 쌍끌이가 아니면 그러면 외끌이의 기준에서도 지금 보시면 기관이 46만 5천 주 매수로 잡혀 있잖아요. 그거 빼더라도 외국인이 다 산 거잖아. 1100만 주. 주식 수가 2억 1000만 주인데 2억 900만 주. 2억 1300만 주에서 이익 소각해서 2억 900만 주란 말이에요. 2억 1000만 주라고 잡으면 5%를 장래 매수한 거예요. 누가? 외국인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팔고 나간다며. 근데 이렇게 외국인이. 너무 흉흉한 거죠. 올해 6월까지 해서 30만 원 수준까지 왔어요. 그게 7월부터 그냥 맞은 거 아니야. 응? 수급에 꼬인 것도 없이 그냥 지수가 밀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밀리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을 배제하고 갈 수는 없다. 결코. 방산도 너무너무 좋았는데 이런 말 같지도 않은 계엄 이후에 무정부 상태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흐름이 되다 보니 정책주로서의 수혜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거죠. 그 방산이 이제 좀 아쉬운 상황이 돼 있는데 근데 결론은 그쪽에 수급이 꼬여 있지 않잖아. 펀더멘탈적인 부분을 부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현대차 기아의 기준은 사실 그 펀더멘탈적인 부분에서 1순위로 보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23년 1월 이후에도 지금 쌍끌이 기간
128만 주니까 0.5%예요. 저거는 뭐 하루에도 나갈 수 있어. 저게 나가면 쌍끌이가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데 일단 우리나라의 쌍끌이 순매수 1위가 현대차입니다. 가장 많이 산 게 외국인이죠. 그냥 외국인이 다 때려 산 거죠. 그러면 트럼프 리스크가 있다면 외국인이 어떻게 해야 돼요? 트럼프 리스크를 떠나서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처럼 다 팔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 흐름은 일단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의 시장의 흐름이 완전히 이건 무슨 가장 최근으로 따진다면 코로나19 시국처럼 그렇게 돼버렸어요. 지수의 낙폭이. 응? 지수의 낙폭이. 이번에 지수 낙폭 계엄 선포하고 이제 무너진 부분은 그간의 반도체 대비 이제 상대적으로 강했던 쪽마저 같이 동반적으로 밀리니까 깨진 거고 주력주 그러니까 우리의 주력을 떠나서 시가총액 극대형주 우리나라의 경제를 실적으로 받치고 있는 쪽 이런 쪽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이런 쪽은 저점이 훼손된 부분은 일단 아니라는 거죠. 와닿지는 않겠지만은요 와닿으실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 근데 그때 뭐 코로나19 때 비이성적인 조정이 나왔을 때 흐름에 되돌리는 흐름 대형주로도 볼까요? LG노텍이 상한가를 갔거든요 그때. 근데 뭐 얘가 그때 많이 삼성전자 사실 그렇게 많이 안 밀렸었고 하이닉스도 그때 그렇게 밀리진 않았었어요. 근데 하루에 뭐 돌리는 흐름이 14%씩 누가 현대차가 14%씩 코로나19 말도 안 되는 충격 이후에 물론 이제 말 같지도 않은 충격에 13만 7,500원 대비해서 이제 반토막이 났긴 했지만 하루 변동률을 한번 놓고 보시자는 거고 최근 내 저점 대비 10% 그리고 상승률 기준에 8%대 상승률도 형성을 했었죠. 올 초에는 얼마였어요? 9% 10%에 달하는 그리고 이때가 얼마죠? 이때가 9.68 저점 대비 10% 언젠데 5월 22일 날. 그러니까 이런 슈팅도 지금 장에서도 올 상반기 기준에서도 10%의 수준이 나왔었다는 거고 낙폭이 심화됐을 때는 뭐 더더욱 그리고 일단 뭐 삼성전자 쪽은 그때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덜 빠졌거든요. 코로나19 때 오히려 안 빠졌어요. 2020년도에 사상 최대치 고점을 형성을 했었거든요. 2020년 1월 2월에 그리고 돌릴 때 기준에는 덜 빠져서 그래도 10%씩 돌렸네. 하루에 10%. 이때는 7%. 그리고 뭐 예를 든다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지금 이제 멈춰져 있지만 최근 내에 슈팅이 나온 게 이제 6월 3일 날 지금하고 시가총액 규모 차이가 있지만 18%. 그때가 시가총액 10조였어요. 하루에 18%. 이런 장이 올 거냐라고 했을 때 여기서 돌려지면 시가총액 뭐 5조 10조짜리가 10% 20% 나오는 거는 그거는 진짜 뭐 굉장히 가볍게 나올 수 있다. 그 기회만 잘 편성하면 돼요. 그러니까 주력주 포트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주력주 기준은 주력주로 보는 거고 그리고 변동성 매매에서 뭐 손실 범위가 형성된 부분은 결국은 변동성 매매에서 기준을 잡을 건데 그 변동성이 알테오젠이어도 되고 펩트론이어도 되고 다 뭐 괜찮습니다만 지금은 원체 낙폭이 심화돼 있어서 예를 들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뭔가 이슈가 불거지고 돌려질 때 그때 시가총액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그러면 그때 18%면은 그때 10조였다면 지금 이제 14조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그럼 지금은 15%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기준에 15% 움직여봐야 35만 원이야. 42만 5천 원도 아니고. 응? 그러니까 소형주에서 뭐 전진건설 로봇이나 대신건설인가요? 뭐 어디죠? 동신건설 이런 쪽에서 뭐 어떤 상한가 슈팅 잡아내서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 그거 말고 대형주에서 돌릴 때 제자리로만 돌려놓는 흐름만 나와도 10%, 20%, 30% 그리고 누적적인 범위가 굉장히 빠르게 돌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메타방 같은 경우에도 무리수 도서 매매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뭐 무리수가 된 거죠 사실. 루닉 같은 종목에서 두들겨 맞아 버렸으니까. 근데 예를 든다면은
그렇다고 해서 뭐 신규 상장주 들어가서 도 아니면 뭐다 여기서 한번 잡으면 뭐 50% 돌리고 이렇게 가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조금 더디더라도 형성돼 있는 원금 기준을 어떻게든 둘씩 살려놓고 거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올해만 KB금이 더블 났다니까요. 올 상반기까지만 해서 하이닉스가 7월 고점까지 해서 하이닉스가 80% 올랐다니까. 하이닉스가 KB금융은 올해 더블인 거고, 응?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올 초에 10만 원이었어요. 그게 40만 원 넘긴 거고. 그러니까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좀 차분하게 대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전략 기준이 뭐 예를 들면은 오늘도 이제 어제 오늘 계속이죠. 뭐 나머지 종목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삼양식품 어제 신고가에 또 검색기에 포출되고 따라가고 그리고 최고점까지 계속 따라 붙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막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야 매수 사인을 한 번 두 번만 내고 그냥 우쭈쭈 오시는 분들은 냅두고 말지 뭐 이런 고민도 하고 고점에서 빠르게 자를까 그런 고민도 하고 현대중공업도 오늘 신고가 슈팅 나오고 그 자락에서 이제 꼬리 달고 내려오는데 내려왔단 말이에요. 내려왔는데 이제 보통 때의 기준이라면은 뭐 손절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저점 물량 차익 실현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빠르게 뭐 정리해서 여기가 정점인 것 같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 신고가에 수급 들어오고 슈팅 나오면서 거래 수반하고의 흐름이기 때문에 양쪽 다 눌린 다음에 이제 조금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일단은 시장지수 2400에서는 끌고 갈 필요도 충분히 있겠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은 어떤 종목이든 변동성이 확장되면서 슈팅이 나오더라도 이상할 게 전혀 없어요. 응? 우리가 그냥 펀더멘탈이 안 되는데 기술적으로만 접근했던 쪽 말고 뭐 예를 들면은 알테오젠이다 이런 쪽 펀더멘탈 이외의 기술적인 부분으로 접근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알테오젠도 시가총액 1위니까 지수 돌리려면은 자연스럽게 인덱스에서 들어오면서 돌릴 때 알테오젠의 슈팅이 가장 셀 수도 있습니다. 근데 펀더멘탈이 안 되니까 이제 막연히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예를 들면 이제 뭐 방산 쪽에 프리미엄은 붙어 있지만 그렇게까지 이제 뭐 허황된 프리미엄이 아니고 실적이 뒷받침돼 있고 또 수급이 뒷받침돼 있고 뭐 그런 방산이라든가 또 두산에너빌리티 저쪽 밑으로 내려놨지만 뭐 누적적인 수급 뭐 상상을 초월하고 이런 쪽에서 어느 날 이슈 불거져서 먼저 치고 움직일 수도 있어요. 먼저. 또 네이버도 프리미엄이 높지만 단기간에 또 5년 내에 공격적인 수급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쪽이 먼저 막 슈팅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지금은 다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안 나오면 이상할 종목. 그건 이제 펀더멘탈이 뒷받침되고 수급이 있는 쪽이죠. 누적적인 수급이. 그게 지금의 주력주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그리고 이제 나머지 KB금융에서의 수급 개선폭 조금만 나오면 돼요. 거기도 대주주가 다 외국계라서. 그다음에 뭐 네이버, 하나에어로스페이스, HD 현대일렉트릭은 저평가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추이 추세는 부정적이지 않다라는 쪽. 그리고 변동성 매매는 진짜 여기서 진짜 더 심각해진다면 시장 자체가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뭐 1조 미만짜리 소형주에서도 매매를 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소형주 미만짜리의 매매를 설정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1조 미만짜리는 안 보겠다는 거예요. 검색에 나오는 것만 좀 활용하시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뭐 오늘 기준에서도 뭐 하나오션도 슈팅 나왔다가 다시 탈퇴되고 HD 현대일렉도 탈퇴되고 S팜 오늘 딱 3개 나온 거예요. 세 종목이 나왔는데 그 세 종목 중에서 이제 일단은 S팜은 잠깐 들어왔다 나갔고 HD 현대중공업하고 하나오션 우리가 매매를 했던 종목이고 두 종목 다 진입하기가 애매해서 HD 현대일렉트릭은 일단은 두 차례 분할 매수해서 편입 기준 잡아놨어요. 평균 단가보다 조금 더 내려와 있긴 합니다만 일단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루닛이 이제 또다시 손절이 된 거예요. 3일째 손절입니다. 계속 손절 또 이제 바닥 짚고 돌릴 때 재편입 또 손절 바닥 짚고 돌릴 때 또 재편입인데
라이브 방송하고 이제 메타방은 일단은 뭐 유지로 지금 설정을 잡았어요. 아까 63,000원 이탈되면은 일단은 정리하고 보겠습니다 했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63,000원부터 조정받은 폭이 2,300원이 작지 않아요. 거의 뭐 3%대 4% 가까운 추가 조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고점에서 미끄러진 게 벌써 이미 29%라는 거죠. 그래서 뭐 말 그대로 명목 가격 6만 원의 공방이 있고 6만 원이 훼손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의 흐름이 있을 수도 있는데 바로 이제 전거래일처럼 꼬리가 달린다 할지라도 일단 가격 반발력이 나올 때 기준으로 설정을 해서 대처를 할게요. 만약에 가격 반발력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안 나오는 관점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거래가 둔화돼 버립니다. 이걸 계속 물량을 쏟아붓고 나간다. 그거는 좀 제한적이고. 그래서 가격적인 반발력, 기술적 반등을 얘기하는 건데 그 가격 반발력이 시차를 두고 움직인다. 당장 나오기 힘들다. 시장 분위기도 지금 흉흉하다. 그러면 거래 없이 찔끔찔끔 눌리든 횡보하든 거래 없이 조금 오르든 그때 이제 정리를 잡더라도 일단은 가격 반발력의 기준을 좀 보겠습니다. 그렇게 보고 전체 시장에 대한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이제 중기 추세, 장기 추세는 다 보여드렸는데 오늘 뭐 원체 호주도 1.3 빠지고 우리도 1.4%대 하락하고 그러다 보니 이 니케이 쪽도 지금 0.12까지 상승폭이 급격히 둔화됐어요. 오늘 뭐 상승률 자체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돼 있었는데 일본까지도 이제 강보합으로 미끄러져 내려왔습니다. 고점이 39,078이었으니까 지금이 고점 대비해서 한 200포인트 빠져 있거든요. 200포인트. 200포인트면은 대략 한 1% 가까이 강세였었네요. 1% 가까이. 자, 어쨌든 뭐 국내 증시 계속 흘러내리고 있습니다만 일단 오늘 기준이 더 훼손되지 않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계엄 이전 바닥 기준을 깨지 않고 그리고 만에 하나 깬다 하더라도 그 깨는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 해석해서 계엄 시국을 옆에서들 얘기한다 할지라도 지금 어딜 가도 그걸 가장 먼저 물어봐요. 계엄 때문에 시장 영향 어떠냐 하는데 저는 뭐 솔직히 이게 불확실성 끝일 것 같습니다. 실질 지수는 좀 미끄러진 부분이 있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나 이런 쪽에 먼저 선본 조정받았던 쪽이 뭐 전혀 문제 없습니다. 들으시는 분들이 언짢으실 수 있지만 지금 문제 있지는 않잖아요. 저점을 깨지는 않았잖아요. 계엄의 영향으로. 그죠? 계엄의 영향으로 실적 펀더멘탈이 훼손된 건 없죠. 환율 문제 없죠. 환율 문제 없어요. 1,500원이 돌파가 만약에 된다 할지라도 비이성적인 슈팅만 아니면 되고 달러 인덱스 대비해서 뭐 자체 원화 가치 훼손만 아니면 상관없습니다. 버겁더라도 이렇게 해서 영상 올려놓고 전략 기준을 설정을 하고 종목을 뭐 마구잡이로 늘리거나 하지는 않을 테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포트폴리오의 비중 기준을 지금 뭐 같이 설정을 잡죠. 그렇게 해서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마감 부분은 간단하게 뭐 수급만 보든 아니면 수급도 안 보고 마무리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염두에 두시고 말도 안 되는 지금 펀더멘탈적인 부분으로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거의 뭐 코로나 시국이죠. 그러니까 리먼 때 서프라임 터지고 리먼 때 흐름이라면은 그거는 이제 금융 시스템의 붕괴니까. 근데 지금은 말 그대로 이제 코로나 시국이랑 똑같은 거죠. 종목별로. 아니 코로나가 그렇게 2년 동안 갈 줄은 몰랐고 메르스나 이제 사스 정도로 보고 오히려 부양책이 나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무슨 뭐 기업 실적이 그렇게 악화될 일이 제한적이고 근데 시장은 그 좀비가 세상을 장악할 것 같다는 그러한 말 같지도 않은 공포감이 확산돼 있을 때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패닉 상태의 틈에
이런 부분들은 일단 과도하다라고 했고 결국은 이제 굉장히 가파르게 돌려놨는데 이번에도 그때 가파른 그 되돌림의 흐름처럼 뭐 부양책을 쓰거나 이런 개념이 되진 않겠지만은 일단 공포감에 앞선 막연한 투매보다는 주력주들 비중 유지하는 쪽의 기준을 설정을 잡고요. 그리고 업종 동종업종에서 종목을 늘리진 않을게요. 요번에도 이제 뭐 방산 쪽에서 너무 힘겨웠고 그래서 동종업체에서의 그 종목 수를 늘리진 않도록 최대한 조절을 하고 그리고 종목 자체도 변동성 매매 종목은 제한적으로 뭐 HD 현대일렉이나 이제 HD 현대중공업이나 삼양식품이 신고가의 기준이고 어찌 보면 변동성으로 접근한 부분도 되긴 합니다만 그만큼의 수급이 있는 대형주의 기준이니까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뭐 루닛 지금 벅차 있죠.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루닛의 비중이 오늘 손절이 된 거고 라이브 방송하고 메타방이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러니까 루닛이라든가 뭐 알테오젠, 펩트론 뭐 이런 쪽에 펀더멘탈 외적인 요인에서의 또 2차 전지 이런 쪽의 변동성에는 당분간은 따라붙지 않는 걸로 충분히 우리 종목 가지고도 또 시장의 종목 가지고도 충분하게 변동성 잡아낼 수 있어요. 그렇게 대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요 영상을 뭐 죄송스럽지만 전체 공개로 올려놓을게요. 어차피 이 영상을 제가 판단할 땐 다 들으시는 분들 제한적이고 그렇게 하고 그 검색계하고 이제 그 요 부분 설명을 좀 드리면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유튜브 찾아오세요. 혹은 유튜브에서 윤정도를 찾아오세요. 찾아오시면 이제 파워르장의 매파적 발언 뭐 이런 부분들이 형성돼 있고 삼양식품 뭐 형성돼 있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놓고 보시면은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금리 부분의 설명 어제 굉장히 길게 장 마감 이후에 해드렸어요. 이건 꼭 보실 만한 내용이라 종목 검색기 자료 무료 신청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영상들 보시면서 자료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공식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이렇게 다음 주 이제 교육 일정이 나와 있어요. 이 메인 화면도 5일이 아니잖아. 3일로 바꾸시고 3일로 바꾸시고 1일차, 2일차 그리고 이제 심화교육 3시간 제가 또 진행을 해드리니까 그렇게 해서 뭐 가격도 명확하게 어딘가에 제대로 보여드려. 55,000원 기준으로 설정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 55,000원에 6시간 교육 받으시고 검색기 이제 활용하실 수 있는 기준 잡으시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기준에 뭐 검색기에서 나오는 종목군들에 대한 문자 발송 요것도 이제 지금 6분인데 딱 멈춰져 있어요. 지금 10분에서 이제 마감됐고 추가 10분 해놨는데 수요일부터 좀 시장도 흉흉하고 그다음에 오히려 이제 VIP 쪽으로 이제 가입하시는 분들이 좀 몇 분 계셨고 빠르게 조금 되돌려 나서 다 같이 좀 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왔으면 합니다. 하여간에 메타방 기준에서도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까지 계좌 손실이 확장돼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대처하는 걸로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 빠르게 움직일 텐데 빠르게 움직이더라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레버리지를 써서 대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현금 기준에서 매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냉정하게 판단해서 밀려 내려가는 구간에서도 뭐 어찌 따진다면 손실을 줄이는 것도 수익이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되돌리는 흐름에서도 뭐 잡아낼 수 있는 범위가 있으니까 그렇게 대처를 하겠습니다.